아니 저는 좀 더 이따가 하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 예쁜 건 알았고요.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치마가 짧고 예 일부러 좀 더워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건 없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더워요. 많이 덥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켓을 벗고 있어도 되지만 또 강사는 자켓을 벗으면 안 되는 그런 좀 고난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벗을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예를 갖춰서 강의하는 동안은 자켓을 입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좀 편안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외부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내부에 있는 분들이니까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의뢰를 받기로 어떻게 의뢰를 받았냐면 불편하지 좀 않게, 그러니까 무겁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겁지 않은 주제를 그럼 뭘 좀 골라볼까? 솔직히 뭐 1시간 내에 해야 되는 강의 중에서 좋은 건 글쎄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강의는 어떤 강의가 있을까요?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있고 그 다음에 옆 사람 이제 사귀기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기업에서 늘 교육받으시는 법정 의무 교육이죠. 성희롱 예방 교육,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1시간 내에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기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내에 가능한 것들은 솔직히 그닥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걸 준비를 해볼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가고 그래서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교육으로 강의로 하자니 너무 무겁고 그래서 사례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삐걱대가지고요. 제가 지금 저 내려가서 할게요. 이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삐걱대가지고 제 몸무게가 다 탄로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닌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좀 의견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소개를 받았잖아요. 박수는 안 주셔도 되고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밴드나 이런 안내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제가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의 필요성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제 기업의 위기관리 사례 그리고 이슈화된 개인의 어떤 위기관리 사례 잘한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되게 디테일하게 가진 않지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관리를 할 수 있나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 이 마지막 저기에서는 제가 장병학 과장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경영학부에서 뭐 실력이 되게 있으시고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업의 위기관리나 이런 데 시뮬레이션 학계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좋은 저기가 있으면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Q&A는 우리 학과장님이 받아주시는 걸로. 예, 제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려고 했는데 저기를 가셨어요, 베트남을.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좀 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고수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준비를 미리 하지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이름은 황선주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위기관리가 왜 필요하냐? 기업 환경의 변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대로 위기관리를 공부하시려면 아마 다음 학기에 아마 신청 개설이 된다면 한 학기를 공부하셔야 제대로 익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요즘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재무 이제 구조, 그다음에 수출 비중, 대외적 평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4대 경영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도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압축해보자라고 하면 요즘에 엔저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계속 이제
엔화를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위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 가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는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일본으로 또 발길을 돌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엔화가 굉장히 높아서 가서 쇼핑하거나 뭘 하기가 비용 부담이 컸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런 측면들이 이제 기업에는 지속적인 어떤 엔저 약세 때문에 자본의 국내 유입이 조금 원인이 되고, 해외 자본이,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또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강화하면서 신경쟁 구도에서 또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중국의 성장세가 눈 뜨고 나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정도라 그래서, 일본은 기술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죠. 중국은 거대한 자본력, 돈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향후 어떤 위기에 놓였을지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 중에도 52기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조금 무시했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의 위협이 이제 가중이 된다라고 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지배 현상이 이제 좀 심화가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금융권 같은 경우에 외국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뭐 순수 자본, 그동안 옛날에 뭐죠? 상업은행이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그게 우리은행이 됐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은행도 또 이렇게 뭐 했죠. 이제 그러면서 외국 자본들이 이제 국내 기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순수 자본만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도 되게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이미지가 또 실추되는 경우도 되게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이게 뭐 경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우리가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10년 전에 그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에서 1년 동안 전문가 과정을 했었는데요. 졸업할 때 학장님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뇌리에 꽉 박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학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의 말씀 중에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하나만 기억이 나요. 미래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근데 미래는 준비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멋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빠르게 내지만, 그게 아니면 꾸준히 준비하면 다가올 미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잉여인간에 속하거든요. 잉여인간 다들 아시죠? 뭐 다들 잉여인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 그제 우리 여기 브런치 특강을 했어요. 김경일 교수님이. 그것도 아시나요? 우리 종합관 백사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브런치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쫄 때 쓰는 단어가 잉여인간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쓴대요. 네. 요즘에 막 문제적 남자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잉여인간이라고 하면 제레미 러프킨이 얘기한 거잖아요. 0.1%의 천재적인 지니어스한 사람이 정말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 만들고,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상용화시켜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 90%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건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다 아이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스스로도 제가 잉여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럴 정도의 획기적인 천재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잉여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꾸준히 하는 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차분히 꾸준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보면 외부 위험이 있고 내부 위험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은 수요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제조업 같은 데는 뭐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 다음에 경제 환경의 변화도 있겠고 타사가 또 도산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생산 위험은 원자 재난이 있겠고 과잉 생산 요즘에는 또 아시겠지만 과잉 공급의 시대라 그래서 잉여 시대라고 또 얘기하죠. 21세기는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니까 유사한 기업들이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유사한 가격 경쟁력으로 유사하게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잉 시대, 잉여 시대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 쪽에서는 판매 위험은 매출이 부진하고 매출채권 회수, 부진, 가격 파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격 파괴는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파괴를 해가지고 레드 시장처럼 정말 피 튀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재무 위험은 뭐 금리가 상승하거나 혹은 부실채권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노무 위험은 인력난, 유능한 인력이 또 퇴사를 하는 경우 있죠. 여기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굉장히 그 사람을 핵심 인재로 만들어놨는데 빼가잖아요. 그죠? 다른 기업의 경쟁사에 가기도 하고 또는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기업으로 입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기업은 인력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핵심 인재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 위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위험은 경영진의 이제 또 교체가 있겠고요. CEO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 전략이 좀 실패했을 때 그리고 이제 생산의 위험으로는 기술 수준이 좀 낙후됐을 때 그다음에 품질 관리가 좀 분량이 좀 많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 위험으로는 시장 예측을 실패했을 때 이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무 위험도 타인의 자본이 증가하고 신용도도 하락하고 또 너무나 많이 이제 설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몸집만 키워가지고 내실이 좋지 않아서 무너지는 기업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위험은 그런 게 있겠죠. 회사가 안 좋으면 근로의욕이 또 저하가 돼요. 상황이. 예. 어차피 내가 일해봤자 별로 회사가 좀 비전이 없고 이러면 자꾸만 근로의욕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도 좀 결여가 되게 되고 노사관계도 또 되게 악화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돌게 되죠. 그래서 기업 경영은 이제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관리의 필요성에서 전통적인 관점하고 최근의 경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관점은 리스크는 부정적인 것이고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특정 부서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자체는 또 주관적이고 정성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하고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정도로 봤었죠.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리스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사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되어야 긍정적인 그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양적으로도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에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장병훈 학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 어떤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을 도입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좀 더 가고요. 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전략, 구조 및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자, 최근에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기관리 대처 능력 개인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냉장고 속에 있던 우유를 마시던 도중에요. 제자의 일조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멈췄어요. 왜? 유통기한이 10일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17일이니까 유통기한이 7월 7일까지였던 거죠. 자,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벌컥 먹고 있는데. 네. 자, 번호가 있습니다. 1번. 먹던 것을 멈추고 우유를 버린다. 자, 2번. 먹던 것을 멈추고 토해버린다.
어떻게 토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3번 개의치 않고 그대로 계속 먹는다. 4번 서둘러 의사에게 간다. 자 1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여섯 분 정도. 네, 좋습니다. 자 2번 네, 예, 여기도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자 3번 예. 아이고 예, 한 여덟 분 정도 되네요. 자 4번 예, 4번도 한 두 분 정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의사에게 가진 않습니다. 일단 4번은 아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맛을 제가 일단 먹었으니까 뭐 맛에 이상은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제 몸은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피곤한가 피곤하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이제 체크하고 그러겠죠.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먹던 것을 멈출 뿐 아니라 우유 자체를 버리는 사람은 타인이 먹지 않도록 배려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높은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해도 언제나 주의를 의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2번 먹던 것을 멈추고 우유를 버리는 사람과는 달리 우선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무슨 일이든 자기 자신이 처리를 좀 하고요.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기에 대한 반응은 소박하고 단순, 위기관리 능력도 극히 보통. 그래서 너무 번잡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대강대강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상당히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유는 롱 라이프라는 장기 보존 가능한 것이 좀 많거든요. 저도 집에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4일 지난 우유 그냥 먹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유통기한 보여주지 않고 따라줘요. 예. 그래서 예. 뭐 얘기합니다. 뭐 제가 먹어보고 제가 안전하면 만약에 전날 제가 먹었는데 안전하다 다음날 아침에 아이한테 줍니다. 예. 맛있게 먹고 가라고. 그럼 또 맛있게 먹고 가요. 괜찮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이것은 이제 물론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민하다, 섬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입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그래서 의사를 찾는 어떤 과잉 방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게 다 정답은 아니고요. 이렇게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기관리 필요성, 이제 위기 유형별 주요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자, 기술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던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사례하고 대표적인 국내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위반 소송 때문에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정보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주 이제는 뭐 오래됐지만 하나로텔레콤의 어떤 고객 정보, GS칼텍스의 고객 DB 유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최근까지는 또 모두 있었어요. 농협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벨기에 식중독 사고가 있었고요. 코카콜라. 자, 그 다음에 CJ 푸드 시스템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다들 기억하십니까? 2006년도에 발생을 했죠. 기억하시죠? 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방향을 일으켰죠. 식중독 CJ 푸드 시스템의 학교 급식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손 뗐습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급식 사업을 이제 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거의 직영체제 급식이 이렇게 도입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권의 이슈하고 이렇게 막 맞물려서 그 타이밍에 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직영으로 급식은 움직여야 된다. 아무래도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의 어떤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해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식중독이 일어난 이후 사업 자체를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농심 노래방 새우깡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래방 가시면 새우깡 드시잖아요. 노래방 새우깡 왜 다들 안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물질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안전 부분에서는 이제 유니온 카바이트 가스 유출 사건, 요즘에 가스 유출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하나 쪽도 있었죠, 그죠? 그런 이제 안전사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안전사고는 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편구에서 또 일어났던 그런 것도 있겠고, 뭐 가까이에는 뭐 세월호도 있었겠고 또 많겠죠, 그죠? 자, 두산전자의 어떤 뭐 페놀 유출 사건,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삼성중공업과 뭐 오일뱅크 뭐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고객 피해사를 보면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 담배 매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 이건 근데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대한항공은 괌추도 사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괌추도 사고는, 그죠? 아시죠? 몇 년도죠?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였을 것 같아요. 그죠? 93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네, 추락했잖아요. 아웃라이어에 보면 나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보면 그 추락사고를, 괌에서 추락사고 한 게 왜 그랬냐에 대해서 말콤 글래드웰의 측면에서 얘기한 게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을 꼬집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영국의 컨설팅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죠. 컨설팅 받은 게 뭐였어요? 커뮤니케이션 바꿔. 뭘로? 영어로. 우리 존칭 이런 거 다 저기 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그게 너무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하고 부 조종사가 여기서 지금 내려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이 내려가려니까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영어로 바꾸게 하고 그러면서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97년도에 97년도 맞죠? 예. 아, 97년도에.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97년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랜드 인부 사망, 은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고객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 오늘 제가 뉴스에 보니까 또 그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먹는 분유 있죠? 멸균 분유. 거기서 구덩이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멸균인데 이게 유통 일자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우유를 다 먹고 났는데 뚜껑에 보니까 구더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걸 가지고 기업이 요즘에 이제 그게 매출이 되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뭐 광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간편하잖아요. 외출할 때 분유랑 물이랑 별도로 가져가지 않고 그거가 딱 있으니까 뭐 멸균 우유처럼, 그럼 아이한테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보니까 구더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묽은변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소비자는. 근데 이제 기업에서 그 소비자가 주장하는 거는 기업에서 연구원하고 그 이제 뭐 홍보 담당자 고객만족팀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50만 원에 합의 보는 걸로. 근데 뭐 요즘에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오픈했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사과해라.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사 뭐 여기 이제 9.11 테러 사건 뭐 굉장히 큰 사고였고,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인데 최근 걸로는 뭐 세월호를 따를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다 슬픔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동아그룹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다시 또 재조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조직적인 차원으로 보면 재무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건, 다들 MBA를 하시니까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대우그룹이 결국 또 파산을 했죠. 아주대로서는 굉장히 아픈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카드 같은 경우에도 부실화 때문에 저기 됐고요. 자, 조직의 이제 이미지 차원의 그 위기 유형들 좀 보면, 나이키는 이슬람과 종교 갈등 있었다.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 보복 폭행. 저는 솔직히 하나그룹의 김승현 그 대표님은 되게 무서워요. 네. 또 이제 그쪽 집안의 야구방망이 다들 아시죠? 한 대 200만 원? 네. 한 대에 200만 원. 그랬던 그때 당시에 부인들이 그랬대죠. 당신 가서 한 2대만 맞고 와.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당신 술 먹고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할게. 2대만 맞고 400만 원 벌어갖고 와.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도 참 기업을 잘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되게 관대한가? 관대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왜 면세점 선정에 있어서도 하나가 또 됐잖아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한화는 아니고 저는 동대문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글로벌 분식회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은 소니는 콜롬비아 영화사 인수하면서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 엑스파일 비자금, 뭐 2세 상속, 지금 이제 거의 다 뭐 이루어졌겠지만, 자, 지금 이제 3세가 또 하고 있죠.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비자금.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연간 교육을 했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친숙한 BMW 같은 상황인데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2년 동안 했는데 그때 시스템이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BMW 시스템을 전체를 다 바꿨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게 바꾼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부품을 신청을 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고객 응대하는데. 왜냐면 부품이 와야 이거를 고쳐서 서비스센터에서 고쳐서 나가는데 이게 안 그래도 서비스센터 오는 고객들은 어때요? 마이너스 접점으로 오거든요. 고장이 났으니까 오잖아요. 그럼 감정 상태가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가 왔는데 부품은 6개월 걸린대. 독일 본사에다가 다 그런 것들 시스템을 다 전면 바꿔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도 힘들었고 직원들도 힘들었고 고객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이게 무슨 저력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시겠지만 뭐 올해도 BMW가 판매율 1위더라고요. 마케팅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하나 바꿀 때 여러분들 그 우리가 MIS 이런 거 수업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CEO들 플래시번 힐러드 코리아라고 하는 PR 회사 컨설팅 회사죠. 2015년에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전망하면서 CEO들에게 그러죠. 자, 7대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하는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염병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어쩜 이렇게 따뜻하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염병 이때 예를 들었던 건 뭐냐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바이러스들이 나온다. 그래서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어떤 안전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예측을 되게 잘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테러리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막 IS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액티비즘이라고 해서 이건 적극적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뭔가를 할 때 이제는 그쪽 지역 주민하고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뭘 세울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기업 쪽에 손을 좀 많이 써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그 앞에 와서 농성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 행동주의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급망 환경 관리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예를 이렇게 들어놨어요. 2013년에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라나 플라자 사건입니다. 우리 공장이 붕괴가 돼서 근로자가 1,135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기업에다가 공급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으니까 자꾸 인건비가 싼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갔을 때 거기가 안전한지, 그리고 근로 조건 같은 것들이 괜찮은지, 어떤 윤리적인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 가격 및 공급 이슈.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품 대비 내가 이걸 지불할 가치가 충분히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코미디 개그 프로를 보면서 개그 프로인가요? 어디서 보면서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자 뒤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가격이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개그맨인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희망했냐고. 우리는 이거는 희망한 적이 없어. 근데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고 해서 1,000원, 1,500원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나의 희망 소비자 가격은 100원이야.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 갈등은 뭐 아시겠지만 각 나라별 서로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CEO들한테 주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이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이제 개인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위기관리 국내 사례 호텔신라를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2011년 4월 레스토랑에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복 디자이너가 출입을 금지시켰던 사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논란이 되게 있었죠. 한데 이제 아시겠지만 호텔신라는 당시에 트위터 채널을 보유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 사과 메시지를 삼성그룹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이런 한복 이슈는 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복을 입으면 호텔신라 전체 출입이 불가능하며 기모노 등의 출입은 가능한데 한복만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등의 논란으로 막 일파만파 퍼졌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발생 5일 만에 트위터를 개설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미 어땠습니까? 때는 좀 늦은 거죠. 이건 해외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호텔 자체도 신라라고 해놓고 되게 한국적으로 해놓고 왜 이렇게 했냐. 물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좀 과잉되게 이렇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접점에서 응대하는 직원의 어떤 그런 것과 언론에서 잘못 과잉된 것이 있었는데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굉장히 위기관리를 또 잘 못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왜 그 리뉴얼을 했잖아요. 호텔신라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리고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한정식 식당, 한식 식당 열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미만은 출입을 금지했어요. 네. 그래서 또 논란이 됐었죠. 한식은 식당을 가는데 초등학생을 금지를 시키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부진 왜 이러시나 막 이러면서 다 올려놨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철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결국 당연히 이것은 경영적인 데도 문제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앞쪽에 아주 뼈아픈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좀 위기관리를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텔신라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업을 정지했죠.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CEO는 바로 그날로 제주도를 내려갔고 호텔신라는 문을 닫았어요. 3일 동안. 왜요? 그래서 하루에 3억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그걸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위태롭다라고 국민들이 막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CEO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를 굉장히 좀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희룡 그 제주도시사죠. 이 사람한테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슬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사례에서. 네슬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도 좀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인데 네슬레에서 그 만드는 그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 뭘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것들을 어떤 저작권과 관련돼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자기네들이 무례하게 삭제를 해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일반 시민이 막 흥분을 한 거죠. 근데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페이지니까 규칙은 우리가 정한다. 네슬레 측은 이렇게 강요하게 나간 거예요. 니네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올릴 수 없다.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오직 긍정적 코멘트만 승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검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네슬레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네슬레가. 그래서 페이스북 팀은 유저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린피스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불붙은 사건이에요. 일단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 뭐구나 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사례가 이제 나와 있는 책이 아마 유리턱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시 유리턱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혹시 그러면 유리턱이 뭔지는 아시는 분? 네? 맞으면 맛이 가는 거. 네, 맞아요. 네, 그 권투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한 방에 그로기 상태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아직 솔직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다 일부분만 살짝 요거 때문에 좀 살짝 읽어봤고요. 시간이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이 봤다시피 뭐냐면 그 네슬레가 그 벌목하고 있는 데서 오랑우탄이 살고 있는데 네슬레 때문에 그 오랑우탄이 살 곳이 자꾸 이제 점점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였습니까? 그 초콜릿이 네슬레에서 나오는 초콜릿에 그게 뭐였냐면 손이죠, 손. 오랑우탄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손을 뜯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오랑우탄의 손을 우리가 먹고 있다. 네슬레가 그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이런 걸 이제 올려놨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삭제하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실추시키니까. 근데 굉장히 무례하게 법원 저작권 침해다 뭐 이래서 바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SNS의 위기 대응 프로세스, 요거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온라인 그 버즈 연구소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발 있는 말이 천리간다. 이제는 발이 있어요. SNS가 굉장히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단계만 건너뛰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냐면 스텝 1,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 입장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힐 것, 섣불리 응대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세부 입장 표명까지는 일단 무대응해라. 세부 입장 표명까지는 어렵죠. 그 다음에 트윗, 포스팅 자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가 불만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그룹핑해라. 그 다음에 대응 계획을 수립해라 라는데요. 불만 사항에 대한 의견, 대응,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담당 부서와의 또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스텝 3에서는 대응 공지입니다.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채널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지하고요. 추가 대응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후 조치 또한 또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배신감 느끼죠. 요즘에는 또 이게 막 일반 만파 퍼지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의 의견을 조율해서 지킬 수 있는 것만 발표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향후에 반영을 해야 그 다음에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음식 같은 그런 뭐 빙그레 사례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빙그레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암모니아 탱크 배관 폭발로 인해서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어땠냐면 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이라는 사상자가 발생을 좀 하게 됐는데요. 빙그레 측에서는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자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대표이사 그래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러고 올라왔죠. 남양주시에 위치한 도농 2공장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유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지역 주민하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유관기관하고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빙그레가 남양주시와 연계를 해서 공장 앞에 사고대책 상황실을 바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하고 민원을 바로 받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동진료소를 바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기관의 진료 보장을 통해서 인근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적극적으로 사후 피해 보상 등의 활동을 벌였어요. 또한 여기에서 좀 감동이더라고요. 집집마다 의료진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피해 사항을 체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외에도 유관기관이 남양주시와 협력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시행한 겁니다. SNS에 그냥 딱 올렸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바로 보여준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보면 주민 불편 신고 접수처 현황하고 여기다가 종합대책 상황실 남양주시랑 같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다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대자보 같은 거 이렇게 프레임카드 다 걸어두고 크게 막 이렇게 올려놓고 이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객이 직접 올려놓은 거예요. 인근 아파트하고 주민들에게 자택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요거 빙그레 제품이죠. 이런 것들 맛있게 드셔주시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을 친근간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 얘기하죠. 뭐죠? 같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앞에 장사가 없다고. 20세기에도 그러더니 21세기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먹는 거를 다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좀 빨리 잠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면 노홍철 씨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연예인 2008년도에 있었던 거하고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아파트로 들어가던 중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부터 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어땠어요? 싸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본인이 거의 피해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주가가 또 확 올라갔었죠. 근데 또 얼마 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주차.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여론이 어떻게 되나요? 여론이 노홍철 쪽으로 그래도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은 했으니까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장동민 씨를 또 제가 이분들한테 감정이 절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잘 아는데 이분들은 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장동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과거 발언 옹달쌤인가요? 그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제 막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사과 말씀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러면서 또 막 거짓 해명 그 다음에 불성실하고 막 이런 것들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열심히 또 해서 본인은 보답을 하겠다. 물론 아시겠지만 본인이 참여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조편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열심히 보답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제 위기관리 사례들이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또 관심 있게 보는 건 클라라 건. 제가 전혀 그렇게 안 보여도 연예인한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이제 반전을 좀 했더라고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었죠. 너 회장님한테 그랬었는데 녹취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회장님의 어떤 힘에 의한 그런 이제 협박이 조금 인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가 조금 이제 다르게 상황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우리 현중 씨 요즘에 왜요? 현중 씨 모르시나요? 죄송해요. 현중 씨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든데 그게 이제 거짓말 이게 공방전이 이렇게 막 되고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또 상대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또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위기관리 능력이나 이런 게 자꾸 거론이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알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업도 여러분들 왜 위기관리에서 더 예민해질 수 없는 건 뭐냐면 그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시선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몸집도 어느 정도 있고 이랬을 때 그러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 김현중 같은 개인적인 사생활 그분한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예인이고 한류 스타고 이러다 보니까 더 훨씬 많이 이렇게 문제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어떤 위기관리를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많이 준비를 하죠. 찾기는 되게 많이 찾았는데 왜냐하면 많이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실까봐 이제 몇 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위기관리를 잘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네? 스피드. 그렇죠. 스피드. 스피드는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타이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트위터.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냄비 근성. 네. 냄비 근성. 빨리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전이가 빠른가요? 아니면 더딘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정 전이가 정말 잘 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세월호 사건 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그 사건 나오면 우리 다 울었었을 거예요. 아마 안 우신 분이 없을걸요. 저희 집에 저희 오빠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별로 말도 안 섞어요, 오빠랑. 네, 이렇게 명절 때 가도. 왜냐면 언제나 무서우니까. 항상 무섭고 엄하고 그래서. 근데 저희 오빠가 이제 공무원인데 그 구청에 다 저기를 해놨었잖아요. 그 분향소 같은 거 다 만들어놨잖아요. 명절에 갔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분향소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난대요. 거기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도 아니죠. 이 천막을 제치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눈물이 막 난대요. 그래서 오빠도 울어?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사회학자들이 막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우울증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막 이럴 정도로 감정전이가 되게 빨리 되는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는 만약에 이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빙그레 사례를 지금 보셨는데 빙그레 사례는 좀 어떤 생각? 물론 최선당 사건도 있었어요, 그죠? 최선당은 물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둘이 임산부하고 다들 아시죠? 최선당 사건은 임산부하고 최선당 거기 이제 천안하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없어졌지만 그 앞에 최선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사과하고 대표가 내려가서 직접 저기를 하고 대표가 내려가서 어땠어요? 담당 대응팀이 내려가서 임산부하고 직접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거기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네. 연락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바로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가 막 일파만파 퍼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정서적인 걸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지는 특성이 뭐예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앉으셨잖아요. 메모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우와, 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네.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사전에 물 셀 틈이 없이 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꼭 소일코 외양간을 꽂히거든요. 그죠? 근데 아직도 그래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진짜 그러면 안 될까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필요한 게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20세기에는 막 SNS나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지 않았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주변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에 병이 생겨도 어떤 이제 그 나쁜 것이 침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 어때요? 거기 나쁜 병균 있는 데만 수술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그게 전이가 되게 잘 되는 게 뭐예요? 캔서죠. 암이에요, 암. 그죠? 여기 우리 이미애 원우가 있는데, 예, 뭐 간호사니까 암 수술할 때 그 부위만 하나요? 적출할 때 수술해서? 그렇지 않죠. 주변까지 다 적출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응? 전이가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까지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어떤 CEO나 이런 분들, 관리자 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 현업에서 앞에 닥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응대할 것이냐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유리턱 이게 이제 나왔어요. SNS에 맷집 좋은 기업 만들기 이 책인데요. 세계 저서칼 다니엘 핑크가 극찬한 뭐 책이라고 합니다. 좀 깊게 읽어보려고요. 잠깐 이제 서머리만 좀 읽었었는데, 자 여기 뭐냐면 이제 기업이고 개인이고 이런 유리턱들은 공통적으로 내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건투 영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건투의 리니에 올라갔는데 나는 취약하지 않았어. 근데 한 대 띵 맞았는데 내가 바로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유리타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준비를 하지 못할까? 몰랐거든요.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래서 내가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덩치와 맷집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기업이 조금 성장을 잘해서 기업이 크다. 그래서 위기관리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처를 그냥 대충 안 해도 우리는 기술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가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덩치하고 맷집은 다른 겁니다. 자꾸 말콤 글래드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게 나오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덩치는 누가 더 커요? 골리앗이 이만큼 더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겨요? 골리앗의 취약점을 알고 그걸 가지고 공략을 하죠. 시력이 좋지 않은 골리앗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까지 가서 돌을 던져서 한 방에 탁 쓰러뜨리게 만드는,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맷집이 우리가 되느냐, 우리 기업이.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느냐. 예를 들면 개인이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를 끝까지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아대에서도 닭띠 모임을 하고 있지만 강사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또 닭띠 모임이 있어요. 닭띠들이 되게 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모 증권회사 인사팀장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그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강사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독서 모임이거든요. 하나의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독서 외에 다른 얘기를 딱 하면서 질문을 하나 딱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그 친구가 강의를 하면서 당신의 직업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뭐 안전해, 요즘에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질문이 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들 대답을 못해요. 너희 직업은 안전하냐? 근데 물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업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최연소로 지점장이 된 친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딱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안전하십니까? 언제까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덩치가 이만하다면, 개인적으로든 기업으로든, 그럼 나는 맷집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가 자신의 약점을 평소 잘 모르는 거죠. 유리턱은요, 실제 경기에 나가서 펀치를 맞아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취약점이 뭔지.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턱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셋째는 유리턱들은 평소 자신의 약점을 강화하거나 보호하는 훈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르기도 하니까.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넷째는 일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유리턱들은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린 이게 약점이니까 경쟁사가 조금 안 좋아지기를, 경쟁사가 위태로워지기를, 시장에서 조금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성과가, 그러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좀 올라가 볼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유리턱은 경기 시작 후에 금방 쓰러져 재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누워만 있죠. 경기 중에 다시 일어서 싸울 용기나 체력이나 가능한 펀치가 없어요. 일종의 자포자기를 가지고 뒷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관리 분야, 매니지먼트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유리 멘탈에 대한 건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감정 노동자들한테 많이 이제 적용되는데, 요즘에는 감정 노동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객사를 만나서 영업하는 사람 당연히 감정 노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점에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갑과 을의 상황에서 내가 이제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리 멘탈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자, 유리 멘탈이 뭔지 들어보셨죠? 유리 멘탈이 뭐죠? 위험에 빠졌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상태. 포기해버리는 상태.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게 유리 멘탈에 깨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상처를 줘도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과을의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또 그거 보시지 않았나요? 폭행 사건, PD들 하면서 그거 보셨어요? 종편 방송에 그 PD가 외주 제작 PD를 때렸잖아요. 안면골절이 됐어요. 안면골절이 됐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 종편 PD랑 같이 가서 영상을 보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 그 PD 협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죠. 뭐냐면 그 상황조차도, 그러니까 갑과 을의 행보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PD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한테 일을 주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돼. 안면 골절 될 정도면 이거 저기 되는 거 아니에요? 골절은 프랙처잖아요. 그죠? 프랙처예요. 골절은. 이 삐는 것도 아니고 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러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서 그날 새벽에 그날 밤 새벽에 그 영상 얼마나 아팠겠어요. 신체적인 고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태 파악을 위해서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둘 다 이제 입을 다물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외주 P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그 종편하고 일하는 거라서 자기가 입을 열면 잘못하면 일이 끊어질까봐 얘기 못하는 거고, 뭐 이제 막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유리 멘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상황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 자포자기 상태가 되겠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유리턱 가지고 있고 유리 멘탈 가지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기업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개인도 이제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혹시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원우들 사이에 있을까요? 손 드셨죠? 이용은. 안 든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혹시 하고 계신 분? 여기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하고 계신 분? 나름의. 일단 첫 번째는 MBA를 다니고 있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죠?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뭐냐면 그게 가장 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의 대표들은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 우리 김풍전 대표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풍전 대표님 기업에. 예. 저는 뭐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보다 네. 개인적으로 네. 계속 하고 있는 네.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네, 뒤통수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괜찮아요. 뭐든 좋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인 리스크 관리를
라고 할까요? 네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네. 유지하고자 계속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회사의 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시간상 네. 개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을 자 그러면 회사 차원에 대한 거는 우리 이번에 비즈넷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황만수 회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요. 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그냥 준비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단 자동화 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은 그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초에는 중국의 또 법인을 또 인수해서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런 전략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스크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도 똑같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 어느 원우분하고 해보니까 이제 주식을 또 하시는 분이 있던데. 누구신데요? 잘하시나요? 아니 많이 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인파 그다음에 우리 파동이 이렇게 하나 치고 이렇게 하나 치면 요걸 네. 상쇄해가지고 평균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동을 쳐는 게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법인을 하나 인수를 해서 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지. 예. 일단 저희는 어차피 유저라고 하면 유저가 불특정 소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정 소수죠. 죄송합니다. 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투자하시는 설비 투자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밴드를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 어차피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얘기하면 중국 우리 친구들 앞세워서 일단 중국 시장을 넓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도 CEO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황만수 회장님이 말씀 주신 거와 조금 더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을 우리가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현지인을 투입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탄탄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업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 합사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고객사가 되겠죠. 고객사에다가 계속 이제 담당자하고 영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성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CEO의 결정에서 안 되는 거예요.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계속 밀고 나가면 뚝심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윗선에서 그러면 의사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턴을 했냐면 고객사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객사를 선택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객사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객사 자체를 바꾼 거예요. 다른 고객사를. 그러니까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거에 비해서 조금 규모는 작지만 담당자 선에서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그럼 이제 거기에는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어떤 맷집을 키워나가는 기업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이면서 자기네가 전략적으로 맷집을 키우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프리랜서 하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냐면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같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다면 누구도 나를 상처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유리턱과 유리멘탈만 되지 않으면 내가 준비를 하면 그런 것들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BA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는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데 저 공부 못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일하면서 했던 공부만큼 했으면 제가 서울대를 갔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런 거 말고 일하면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그때는 막 재미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비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개인 경쟁력과 기업 관리 능력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질문은 장병훈 학회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제가 약속했는데 1시간 딱 맞춰서 끝내면 되겠죠? 네네네. 이거 말씀 안 드렸네. 마지막으로. 아이고 까먹었네요. 빨리 끝내려고. 자, 위기에는 징조가 있어요. 준비한 거니까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가 1931년도에 내놓은 건데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300번의 작은 징후들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작게 생기는 그런 리스크들을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을 잘 적용을 해서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